어떤 월지의 자란 기운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런 기운을 갖다가 잘하는 어떻게 하지 말았지만 생각이 많다거나 밤에 활동하거나 집중이 좋다거나 혼자서 집중하는 게 좋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암기력이 좋고 논리력이 좋고 수익이 좋고 이런 많은 특성들 근데 그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충분히 많은 사람과 교류하기엔 좀 불편한 관계도 좀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비밀이 굉장히 많다는 별거 아닌 걸 자꾸 비밀로 생각하는 부분도 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조금 더 맞으면 가장 인간사에서 가장 많은 비밀을 만들 수 있는 행동들은 애정관계라고 볼 수 있고 그 애정관계로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도 잘하는 게 있다면 수많은 생각들이 잘하는 걸 보는 순간에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요 하나하나의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생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러한 잘하는 걸 가지고 어떠한 분야의 직업으로 삼는 것이 더 좋은지를 알아보는 걸 우선 첫 번째 단계로 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것이 첫 번째 어떠한 육친이냐, 두 번째 다른 어떠한 주변 글자가 어떠한 모습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여기 갑이라는 기운을 한번 놓고 보자고요. 또 만약에 병이라는 기운을 놓고 보자고요. 여기에 만약에 임이라는 기운을 놓고 보자고요. 그럼 1번과 2번과 3번의 기운이 전부 다 달라지게 되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수라는 기운인데 이게 일간을 기준으로 보자면 또 일간을 기준으로 보면 요거는 정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여기는 뭐냐면 병이라는 일간을 기준으로 보면요 정관이 된다는 거지요. 또 임이라고 하는 일간을 기준으로 보면 얘는요 겁재가 되기도 하고요. 얘를 특별히 양일간의 겁재를 양인이라고 하죠. 양인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통 고전에서는요 월에 있는 글자를 통해서 격을 잡습니다. 격을 갖다가 정의할 때 다른 사람보다 딱 차별화된 본인만의 능력 얘를 격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특징. 그래서 월지가 정인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 자체로 우리는 뭐냐면 좌우묘의 같은 경우는요 월지 자체에 있는 것 자체를 격에 준한다. 왜냐면 좌우묘에는 지장간이 막 혼재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하는 것은 지장간이 임과 개만 있어서 순수한 물기운이 존재한다. 물론 오에는 기가 있지만 요거는 약간 예외가 있지만 다른 좌우묘에는 그러니까 그 오행 외에 다른 지장간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오묘가 월지에 있을 때는 그 자체로 격에 준한다. 그래서 격에 준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요거 자체만 가지고 정인격이라는 특징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격이라는 걸 붙인다는 것은 정인이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에 더 의미 있는 거 있구나. 마치 이것이 갑이 자년에 태어난 사람과 갑자일주가 정인을 가진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정인이 여기나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특별한 특기로 지목할 만큼 이게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격이라고 넣는 겁니다. 그러면 정인 격일 경우에 이런 경우는요 그 과거와 현재가 좀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과거는 조선시대와 고려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현재는 현재를 말합니다. 왜냐면 과거와 현대에는요 정의를 통해서 사실은 원래 특징은요 자격을 갖고 자격이나 부동산을 갖고 살아갈 때 잘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자격의 지식과 노하우죠. 근데 과거에는요 조선시대 과거시대는요 자격이나 지식, 노하우 또는 부동산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에 유일하게 그것은 어떤 그 정부 고시 공부죠. 고시 등과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조선시대에 왔을 때 과거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얘를 유일하게 학문적 인자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격을 이루고 있을 때는요, 반드시 먼저 살펴야 될 게 관성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의격이 있다는 것은, 나는 앉아서 공부하는 건 자신이 있어. 근데 얘가 공부를 하는데 그게 관의 벼슬 쪽에 인연이 닿을 수 있는 공부인지 아니면 혼자서 공부하는 것만 만족하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이 사주에 관이 다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이 여기에 만약에 그 경자 이렇게 나와 있다면, 그러니까 갑에 경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고, 갑에 만약에 임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많이 다르겠죠. 갑에 경자로 나와 있다면 여기가 지금 관이 되는 거죠. 편관이라도. 그러니까 이 정인을 공부하는데 쓰는데 공부한 결과 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요 사실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는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한 것이 계속 이 편인으로 이어졌으니까 이 자체가 편인이니까 편인은 현대인으로 따지면 자격을 따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현대로 따지면 이런 경우는 또 의사 자격을 따거나 변호사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변호사 자격증을 따거나 공인회사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특수 기술 자격증을 따서 행동을 하는 어떤 직업으로 삼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누구누구 선생님 소리를 듣는 정도의 전문가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는요, 조선시대에는요, 자격증이라는 게 마땅히 없었습니다. 또 기술 자체를 좀 등한시하는 풍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떤 나가는 건 전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양반한테 당신은 대장장의 기술을 익히시오라고 하면 마저 죽습니다. 또는 당신은 그 외국어를 익혀 여권 역할을 하시오. 그럼 여권은 중인이 하는 역할인데 사대부한테 대부한테, 그러니까 양반한테 여권 역할을 하라고 외교 어학을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양반을 모독한다고 해서 거의 태형죄 30대에 해당하는 정도 중죄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정인이나 편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학문적 기능 외에는 다른 자격으로 쓸만한 것, 자격이나 부동산을 쓸만한 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인이 발달되어 있는데 관이 없을 때, 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요, 공부는 많이 했으나 그에 맞는 관, 즉 벼슬과 인연이 없으니 지방에 내려가서 동네에서 훈장 노릇을 한다라고 얘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훈장 노릇을 한다는 것은 동네에서 가르치는 직업인데, 가르치는 직업을 통해서 그때는 교육기관이 충분히 완성되지 않을 때니까 수입이 좋지는 않을 때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농민보다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얘를 편인 도식이라고. 그러니까 편인은, 여기 지금 편인이죠. 다시 말하면 다시 쓸게요. 임자, 그럼 요건 정인, 요게 편인이죠. 이 편인이, 도식은 밥그릇을 엎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밥그릇을 엎어버리면 가난에 쪼들리게 산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쪽박 깬다. 이 편인이 쪽박을 깨는 거예요. 식신을 갖다 깬다는 거예요. 식신은 내가 부지런히 움직여서 먹거리를 구하는 행동을 식신 그러는데, 식신을 내가 먹거리를 구하는 행동 자체를 깨버리는 거예요. 편인이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과거는 조선시대 고려시대예요. 편인이 강한 게 몹시도 흉한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사흉신에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로 오다 보면 이 편인이 자격과 부동산에서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현대인은 가까움 없는 직업을 한번 보자고요. 의사가 편인을 쓰는 거예요. 그 현대사에서 의사를 보고, 야, 너는 양반의 발끝에서 못 치는 사람, 양발 발끝에 못 미치는 천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조선시대에는 그랬어요. 의사는 중인이었으니까요. 의사 중에서 임금님을 치료한 어의 정도나 양반에 속했지 나머지는 전부 다 중인이었어요. 중인은요, 양반과 서민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술을 익힌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의 자경실이 지금은 태어나면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도 중인의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사,
의사가 자격증에 살아가는 거죠. 변호사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변호사라는 개념이 없었지 않습니까? 사또나 군수가 그러니까 판결을 하면 그냥 실행되는 거예요. 어떤 피해자의 인권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개념이 없었고 어떤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어떤 하나의 군주제 아래서 각 관리한테 다 몰려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라는 자격을 쓸만한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현대에는 변호사는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사라는 사람도 있죠. 회계사는 내가 회계를, 과거에는 당연히 없었겠죠. 이걸 하는 사람이 이제 각 관하에서 2방 정도 또는 2방 정도가 이제 이런 걸 다 그 문서 작성하고 재물조사하고 그랬겠죠. 근데 이건 현대에서 회계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또는 감정평가사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토지를 갖다가 수용하거나 또 경매에 어떤 주택이나 재산을 경매에 붙일 때 이 사람은 이 가격은 어느 정도라는 공식 가격을 매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걸 감정평가사라고 합니다. 좀 등급은 낮지만 어떤 주택관리사라든가 또는 어떤 주택 공인 중개사도 있죠. 또 경매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배를 갖다 인도하는 도선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따기 힘든 직업인 거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건축사 아니면 어떤 기술사 같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자격증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회적 대접을 받으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전부 다 뭐다? 인성을 쓰는 겁니다. 또는 이런 게 없는 사람이나 또는 이런 걸 갖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보통 50대가 되면요 부동산을 기반으로 장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성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기반하는 게 그냥 시설 임대 사업 같은 걸 보자요. 시설 임대 사업을 보면 그러니까 펜션을 운영하거나 모텔을 운영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어떤 부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대형 카페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숙박시설을 갖다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숙박시설을 갖다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대자본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무슨 주막집을 운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천대받을 수 있었던 이 시설 임대 사업이 지금은 이거 외에 펜션이나 모텔이나 어떤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카페를 하거나 또는 각종 골프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본이 집약된 산업인데요. 그러니까 실외에 있는 골프장이나 실내의 골프 연습장 또는 인도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시설을 내가 보유하고 유지하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용하게 만들고 그 이용 대가로 받는 거죠.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런 거 외에는 어떤 목욕탕 같은 시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당구장이라든가 아니면 빨래방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노래 연습장 같은 경우 전부 다 내 시설을 맞춰 놓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한테 대가를 받는 행위. 그건 전부 다 뭘 쓰는 거다? 인성을 쓰는 겁니다. 인성을요. 여기서 인성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정인을 활용한 직업으로 좋겠구나. 그래서 정인이 어떤 관 쪽 병관이든 평관이든 연원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너는 공부해서 직장을 잡아라. 그런데 그것이 직장이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유명한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준 사람이죠. 만약에 관성이 없다면 너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로 직장을 잡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잡아라. 자격으로 살아가라. 그러려면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쪽에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다른 글자의 간섭에 의해서 의사가 맞는지 변호사가 맞는지 회계사가 맞는지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쭉쭉 나가는 걸 설명하는 걸 보고 야, 도무지 저렇게 못 따라간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 안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이제 배우는 단계에서 나중에 좀 더 많이 배운다면 이런 정도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목표점을 던져주는 시간입니다. 지금은요. 하나하나 또 다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다시 와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정관을 쓰는 거죠. 자, 정관을 쓴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정관을 좋아했습니다. 누가요? 기득권 사람들. 그러니까 정관은요, 기존의 질서 유지, 질서 숭상, 그러니까 질서를 갖다가 강화하려는 인자입니다. 그럼 기존의 질서는 누구냐? 기득권의 어떤 기득권 세력의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말, 지시를 잘 따르려는 것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은 어릴 때는 가정이겠죠.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정관입니다. 그러니까 딴짓 안 하는 게 정관이 강한 사람이에요.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거겠죠. 직장에 가서는요, 윗사람한테 충성하고 윗사람 눈밖에 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정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관이 강한 사람들은요, 보통 어디서 출세를 많이 하면 조직 생활에서, 조직도 어떤 조직이다? 이미 기득권을 가진 조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그 현대사회에서 가장 기득권이 큰 데가 어디겠느냐 보자는 거예요. 그럼 가장 기득권이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가장 오래됐고 가장 확실한 거고, 정부 다음에는 유사하지만 또 어떤 대기업이겠죠. 또는 글로벌 기업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요, 정부, 대기업, 글로벌 기업에 자기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부나 내가 거기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정관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제너럴 매니저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와 사람을 제너럴리스트로 나눈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제너럴 매니저는 뭐냐면, 대기업 같은데 매니저 같은 경우 뭐 몇백 명씩 한 기의 사람을 뽑습니다. 이 사람을 뽑아서 처음에 신입사원한테는 막 여러분한테 뭐 연구소에 배치하기도 하고, 생산부, 자재부, 기획실, 조정계획실, 총무부, 인사부 다 배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대리쯤 되면 요거 이제 로테이션을 좀 시키겠죠. 뭐 총무부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공장으로 가서 생산부에 있기도 하고요. 생산부에 있으면서 어떤 연구조직에 가기도 합니다. 또는 연구조직에 있다가 기획실이나 생산부로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과장 때 또 바꾸고 부장 때 바꾸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있으면서 위로 가면 이제 영업에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장쯤 되면은 적어도 대여섯 개 부서를 다 거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가 되면 자기의 전공 분야와 특별한 분야가 있는 게 아니라 영업을 맡겨도 할 수 있고, 영업주의 맡겨도 할 수 있고, 생산주의 맡겨도 할 수 있고, 물류주의 맡겨도 일을 할 수 있는 경험을 다 갖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뭘 맡겨도 여러 분야에서 다른 전문가를 거느리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제너럴 매니저라고요. 이런 사람들 이사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거죠. 아니면 과제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스페셜리스트는, 이 사람은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때부터 10년차, 20년차가 될 때까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군대를 따지면, 이 사람은 보병으로 들어가고 장관이 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아예 미사일 부대로 가거나 잠수함 부대로 가는 겁니다. 미사일이나 잠수함 부대로 가면요, 그 일의 특성상 사람을 키우는데 한 몇 년 걸리고 그 일이 익숙해지는 데까지 몇 년 걸리다 보니까 사람을 로테이션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특수병과로 너는 들어오면서부터 20년이 지나는 그날까지 너는 미사일에 관한 것만 맡아, 이런 거 갖다 스페셜리스트라고 합니다. 기업에서 따질 때는요, 가령 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기업의 회계법인에 입사한다면
그 사람은 신입사원 때도 회계 관련 업무를 할 것이고 거기서 파트너가 됐을 때도 회계 관련 업무를 할 겁니다. 만약 업무 영역에 조금 차이가 있고 넘어지겠지만 회계 관련 일을 한다는 건 분명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스페셜리스트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과 전문의를 따서 병원에 들어갔다고 치면 내가 병원에서 1년차 전문의 역할을 할 때나 10년차 전문을 할 때나 나는 내과 의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거기서 간호원도 해보고 정비사도 해보고 운전기사도 해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관이라면 스페셜리스트의 길이 아니라 제너럴 매니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편관이라면 스페셜리스트의 길을 갖다가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데 이건 주변 글자에 의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 좀 월지가 정관이다는 느낌을 받으면 뭐다?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겠구나까지가 뭐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수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수의 속성을 갖다 써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관에는 육치를 쓴 거기 때문에 육칠에다가 이제 수의 속성을 쓰는 거예요. 수를 쓴다면 내가 갖는 정부에서의 어떤 역할 중에서는 어떤 정부에서 화려하게 건설을 하거나 통상을 하거나 사람들 문화공무처럼 화려하게 대국민적인 역할을 갖다 하는 역할보다는 차라리 뭐 조사를 하거나 수출입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업무들 아니면 식약청에서 검사하는 업무들 연구하는 업무 이런 쪽이 더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은 이 사람은 내무에서 행정을 하기보다는 어떤 코트라 관련 기관에서 무역 지원을 하거나 식약청에서 수입되는 물건의 검사 같은 걸 하는 직업이라면 잘 맞는 거고요. 관세청처럼 특정 물건이 제대로 통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어떤 조사를 하는 쪽이라면 더 잘 맞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보국의 정보를 다루면서 비밀을 다루는 정보원 같은 데서 일하는 건 잘 맞는 일이지만 어떤 홍보부서 같은 경우 재경부에서 일하는 건 안 맞는 거죠. 이것처럼 수의 속성이 들어간 직장의 모습을 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수를 정관을 썼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밀관이 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의 속성이 몹시 강한 사람인데 얘는 뭘로 놓냐면 양인이라고 합니다. 양인은 겁재지, 그러니까 양천간 중에서 겁재를 양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인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보면 양을 잡을 때 쓰는 칼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칼을 보자고 봅시다. 그러니까 칼은요. 전시 상황에서 쓰는 칼과 어떤 가정에서 쓰는 칼로 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쓰는 칼은 어떤 칼이냐면 사람을 죽이기 위한 칼입니다. 적을 죽이기 위한 칼이기 때문에 크고 목숨을 취할 만큼 날카롭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쓰는 칼은 내가 평소에 조리를 해먹기 위한 칼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협적이기보다는 좀 가볍고 상처가 좀 덜 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쓰는 칼은요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전시에 쓰는 칼보다는요 비교해보면요. 그런데 가정에 쓰는 칼 중에서 전시상에서 쓰는 칼만큼 위협적인 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 잡을 때 쓰는 칼입니다. 양 잡을 때는 이렇게 양을 놓고 모가지를 갖다 치는 겁니다. 그렇게 잡는 칼이다 보니까 이거 자칫하면 사람도 크게 하면 목숨을 취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보다 칼 중에서 전시 빼고 가정에서 쓰는 칼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칼, 가장 무시무시한 칼, 때로는 인명을 살상할 수도 있는 칼을 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겁재, 양천간의 이 겁재를 갖다 양이라는 것은 뭐다? 이 사람은 사람을 해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집념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고를 쳐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크게 칠 사람이다. 일을 벌려도 끝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장점도 분명하고 단점도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점을 따지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이 어떤 특수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인디언들은 기후제를 지낼 때 비가 올 때까지 지낸다고 합니다. 즉 될 때까지 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양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인인 것은 자기가 어떤 목표란 걸 목표한 게 있으면요 될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실패를 반복하더라도 절대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다음 그 양인이 격을 갖추고 있는 원래 있으면 격이라고 했죠. 양격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주변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거친 환경 속에서 자랐다면 이 사람은 최고의 거친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라면 나는 이악 물고 공부하는 사람이 됩니다. 뭔가 생산하는 쪽에서 생산하는 게 중요시하거나 생각되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자랐다면 이 사람은 최고의 테크니션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부에서 자랐다면요 물고기 잡는 데는 최고의 어떤 기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기가 먹고 자라고 나고 길러진 환경 속에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본 다음에 그 모습을 이룰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게 이 양인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양인살을 가진 사람을 단점도 알고 있습니다. 단점 뭐냐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념이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원수가 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쫓아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괴롭히려고 하는 거고요. 이 사람하고 어떤 분쟁이 일어난 사람은 웬만해서 이길 수가 없고 하여튼 이 사람한테 찍힌 사람은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원흉이 됩니다. 그것다가 다른 말로 고집이 강하다 표현하거든요. 이것도 고집도 그냥 외고집이라고 합니다. 자기만의 고집이에요. 자기만의 논리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의 원만성은 떨어지지만 자기가 목표를 잡은 것에서 최고가 될 때까지 또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는 힘은 다 양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목표만 잘 잡으면 최고의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은 격투기로 해도 최고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예술작품으로도 최고까지 올라갑니다. 스포츠로도 올라가고요. 공부로도 올라갑니다. 다만 자기가 어릴 때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걸 목표로 잡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방향이 다릅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글자가 어느 쪽으로 인도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갑부터 개까지 다른 것처럼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병자가 있을 수 있죠. 여기에 임에 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임에 경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각각의 경우가 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월질 있을 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경우고요. 요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 갑이라는 놈이 천간에 투출돼서 얘가 식신으로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신이 천간에 투출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기는 특정 분야의 어떤 지식을 익혀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교육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 또 기획하는 일, 설계하는 일, 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는 건데 그것에 그러니까 특정 분야를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교사라고 그러고 강사라고 합니다. 또는 전문가라고 그러고요. 교육하는 것들은 가르친다는 건 사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보통 교육은 내가 어떤 관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교육부에 소속된 어떤 정식 교사나 정식 교수 이런 걸 교육 측면에 놓고 사설 교육 같은 걸 가르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이든 개인적으로 하든 누군가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산되면 컨설팅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중개라고도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쪽에서 전문 지식을 갖고 하는 거예요. 또는 이때 양이는 전문 지식을 가질 때까지 노력하는 분야고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또 노력하는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만든다는 것은요, 만들고 기획하는 것은 이런 쪽에 건설 쪽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만든다는 게 건물을 만드는 거죠.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설계 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설계 쪽에 대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서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 사람은 만드는 게 특정한 일을 어떤 것을 만들다 보니까 기획사에서 아이돌을 키운다거나 어떤 회사의 기획처럼 신규 사업을 만들어내고 추진하고 유지하는 쪽, 이런 쪽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이런 쪽에서 자기의 어떤 가치를 통해서, 요즘 유튜브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갖다 자꾸 전파하고 자기의 능력을 보유하죠. 그래서 이러한 양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창구로 식신을 쓴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은 식신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갑이라는 식신을 쓴다는 겁니다. 자, 갑이라는 식신을 쓸 때랑 병이라는 식신을 쓸 때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식신을 쓰는 겁니다. 지금쯤이면 뭐 이렇게 복잡해, 하나만 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 겁니다. 근데 남의 인생을 그 사람에 맞는 걸 제안하기 위해서는요, 해박하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공부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잘못하면 남의 인생에 최선책이 아니라 차차선책, 그러니까 제4안이나 5안 정도가 네가 제일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맞는 걸 가이드하려면 그 사람한테 맞는 걸 전체를 다 검토한 중에서 1안, 2안, 3안, 4안이 나올 수 있어야지. 1안, 2안에 대한 지식은 없고 3안, 4안밖에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배운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로 상대를 갖다가 컨설팅 해준다는 거, 또는 사주를 봐준다는 거, 이건 쥐약입니다. 자, 지금 두 번째 봅시다. 이런 경우를 보면, 요 경우는 양인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요, 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노력의 방향은요, 편제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편제는 유통에 관한 일이고요, 어떤 투자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깊은 생각을 쭉 하는데 뭘 주로 생각하냐면 투자에 대한 생각을 이어질 때 능력을 발휘하는 힘이고, 또 여기서 유통을 통해서 이어질 때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투자를 할 때 요 병이라는 세력이 강해질 때는 이득을 볼 수 있고요, 약해질 때는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지의 다른 대운 운에서 요 병이 강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진년부터 사, 오, 미, 신까지는 병이 강해집니다. 나머지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이 투자를 한다면 진년, 4년, 5년, 미년, 10년까지는 이득을 봅니다. 그런데 미년부터 여기서 묘년까지는요, 상당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투자의 감각은 있지만 이득 볼 시기와 손실 볼 시기가 나눠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유통업을 한다면, 유통업 같은 경우는요, 자영업을 자꾸 웬만하면 자기가 자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통 구조 속에 뭐 쿠팡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통 회사에서 내가 근무를 하다가 기회만 되면은 내가 내 사업을 차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 양인의 기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유통업을 계속 할 때, 자기 사업을 할 때는요, 반드시 대운에서 병이 강화되는 시기를 찾아야 됩니다. 그 언제나 대운이 진사, 오미, 신유술, 신유까지, 진사, 오미, 신유까지, 요때 병이 강해집니다. 병이 강해진 건 뭘로 할 수 있다? 12운성으로 아는 겁니다. 12운성으로 병이라는 편제가 강화되는 시기에는 유통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편제가 약화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술 같은 경우, 술대운이나 해대운 같은 경우는요, 이 병이라는 기운이 여기 입고되고 절제에 빠집니다. 그러면 술, 해, 자 이럴 때는요, 고집은 세지는데, 의기를 가는데 내가 자꾸 하는 일마다 돈을 까먹고 돈을 잃어버린 쪽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갖다 해석하는데 정해야 된 틀 하나 딱 놓고 얘는 얘다라고 해석하는 건 너무나 위험합니다. 변화를 해석해야 됩니다. 변화의 역할을 주는 건 어떤 글자에 어떤 글자가 배치되어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대운이 어떤 성향에서 어떤 글자를 더 강하게 만드냐 보고요. 세 번째, 매년 운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노출되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자, 다음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무라는 게 양인 위에 있는 글자가 얘는 관성입니다. 편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인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편관으로 얻는 겁니다. 편관은요, 직장입니다. 직장 중에서 정부 직장 갖다 정부에 있는 거 공무원이라고 하죠. 정부 투자 기관에 근무하는 걸 준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또는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 또는 중견 기업에 근무하는 걸 전부 다 직장으로 놓는 거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직장을 떠난 다음에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프랜차이즈에 가입돼서 이 사람의 어떤 간판이나 타이틀 그리고 위상, 사회적 명성을 빌려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걸 프랜차이즈로 읽을 때도 많습니다. 이거는 뭐다? 그 사람의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직장으로 읽기도 하고 프랜차이즈로 읽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상대해야 될 고객의 모습이 무처럼 생겼다고 읽으면서 무를 닮은 고객들, 즉 어떤 성향이 잘 변하지 않으면서 폼을 되게 중요시하고 중후한 매력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고객을 내가 상대로 한 직업을 갖다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에서 읽어온 기운입니다. 그럼 저기 뭐가 됐죠? 만약에 아파트를 판다면 적어도 중산층 이상에서 차지하는 것들, 가치가 별로 변하지 않으니까 그게 핵심인 것들, 변두리보다는. 만약에 코트를 판다면, 그러니까 옷을 판다면 정장 쪽이 더 중요하겠죠. 정장과 포멀한 거, 어떤 공식 석상에서 입을 수 있는 거, 입어서 폼이라는 거, 실용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이 더 잘 맞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요거는 무라는 걸 편제를 썼을 때 그 양인의 기운을 편관 쪽으로 자꾸 이을낼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요걸 봅시다. 요건 경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경은요, 이 밀간한테는 뭐냐면 얘는 편인으로 작용합니다. 편인은요, 내 양인의 노력의 끝에 방향이 편인으로 맞춰진 겁니다. 이때는요, 자격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내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한 끝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자격을 따서 그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야에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도 없이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뭐 50이 돼서도 공부한다 그러고 60이 돼서 공부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자격으로 승부를 걸어야 가능한 게 이런 사주 구조입니다. 이거 지금 사주 구조가 지지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뭘 배우냐면, 잘하는 글자가 연, 월, 일시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특히 월에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을 충분히 할 때까지의 성장이니까 중요하다고 보게 되면서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을 배우다 보니까 이 월에서 격을 이루는 방법을 이루게 되는 게 그게 격국론입니다. 이건 고전이죠. 그런데 월에서 성격을 읽고 성향을 읽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는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못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육친이 어떤 육친으로 작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정인으로 작용하고 여기서는 양인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육친의 일간이 달라짐에 따라 이 잘하는 글자의 육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친이 달라졌으면 요 글자를 간섭하는 다른 글자, 그러니까 요 글자를 간섭하는 게 제1안이 1번이 월천간입니다. 2번이 뭐냐면 저기 지지예요. 연지. 3번이 여기서 연간입니다. 4번이 여기서 일지입니다. 이 네 개가 다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전공 분야나 능력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공망이다, 형이다, 충이다, 파다, 원진이다, 삼합이다, 고삼합, 육합이다, 합내다, 이런 것들 다 배우는 거예요. 이 배우는 목적 자체가 어떤 주제별로 어떤 결과물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동수를 알기 위해서는 충을 봐야 되고 형을 봐야 됩니다. 공망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직업을 알기 위해서는 직업에 관련되는 여러 인자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사주 관법을 공부하는 건요, 특정한 목적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관법을 공부하는 건 재료를 손질하고 다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전 사주에서 내 재물운을 봐주세요. 건강운을 봐주세요. 직업운을 봐주세요. 부부운이나 자녀운을 봐주세요. 재물운에서 언제 돈 버는지 봐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물음은요, 어떤 많은 재료가 있는 중에서 특별한 레시피를 가진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리를 만들 때, 탕수육 만들 때 만드는 요리가 달라지고요, 냉면 만들 때 만드는 요리와 재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 자기에게 맞는 재료 방법과 시간, 순서를 지키는 것, 이게 요리 방법이라면 똑같이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이론을 학습하는 과정과 실제 그것들을 융합해서 구체적인 현실적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지금 나눈다면, 여러분이 오행론, 육친론, 지지론, 청간론, 지지론, 격국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들 배우는 건 재료를 만드는 과정, 다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실전 사주에서 내 와이프 복은 어때요? 나 언제 장가 가요? tem복은 어때요? 건강은 어때요? 라고 묻는 거는 여기서 적당한 요리 기구와 재료를 갖다가 섞어서 요리를 실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료도 잘 다듬어야 되고, 조리 기구도 잘 써야 되고, 조리 방법도 정확할 때 제대로 된 맛있는 요리가 나오듯이, 사주를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강론을 알고 특정한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에 따라서 어떠한 재료와 어떠한 요리 방법을 선택할지를 하는 것, 얘를 실전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아예 처음에 요리를 다듬을 때부터 이 파를 다듬을 때 파가 최종적으로 쓰이는 용도가 뭔지를 보고 다듬는다면, 다듬을 때 모양이랑 의욕이 좀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고기가 쓰인다 그러면 삼겹살이다 그러고 양지가 다를 겁니다. 고기의 용도의 최종 목적지의 모습을 알고 얘 고기를 다듬는다면 훨씬 더 좋은 품질로 다듬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를 다듬는 재료 단계에 있으면서도 자꾸 최종 완성된 요리를 하는 과정을 자꾸 소개하는 게, 지금 처음에 재료를 다듬는 과정 속에서 완성된 모습까지 자꾸 연상하라. 그래야 전체를 끌고 나갈 힘이 생기고 사주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꾸 여러 개를 섞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오행론 배운다고 해서 저거 했더니 별 이상한 이론까지 다 갖춘다.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믹스되어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말했듯이 제 시간에 반은 하나의 이론을 배우고 나머지 반은 다른 이론을 섞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설명했듯이, 이 방법이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의 레벨을 최고까지 올리는 가장 지름길이 된다는 거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기본적으로 금료에 대한 것과 수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새 성격과 행동 특성, 그리고 직업으로 연결시키는 예에 대해서 몇 가지 봤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거는요, 목화 토금수라는 개념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했던 거는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성정론이기 때문에 좀 약간 교재를 벗어나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쪽에 썼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이 교재에 충실하게 돌아가서 목화 토금수라는 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요, 교재 상권, 오행록 상권의 78페이지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 강의 내용을 갖다가 한번 여러 번 들으면서 정립 좀 하시고, 지금까지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다음 시간부터는 교재에 충실해서 쭉 나갈 테니까요, 한번 묵묵히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